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심화로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과 함께 안보 이슈의 중심에 선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형성 가속화. 2023년 미중 갈등과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 조금 더 넓혀서 동아시아까지 포괄한 2023년 안보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강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구연입니다. 앞으로 10년, 미국인들은 결정적 10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 2022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나온 말인데요. 정 교수님, 이 말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국은 여러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하는 점들을 일관적으로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미중 경쟁의 승자가 쉽게 가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미중 양국도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군사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념적인 측면, 거버넌스 측면, 법치의 측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의 경쟁 상황에서의 승기를 잡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우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전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망의정으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뭐 심화될 수밖에 없다, 멈출 수 없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예. 네. 결정적 10년이 우리에게도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더 이상 안보가 국가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이 아닌 이 국제적 추세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지역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갈등 관리를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미중 경쟁이란 곳에 모든 갈등들이 다 수렴되는 양상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 갈등, 국가 갈등 이런 것들도 상호작용과 상호향을 통해서 미중 경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고 미중 경쟁이 앞서 정구영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전방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일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사소한 갈등들도 점점 더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안보 정세 변화에 이 지역 안보 정세도 유사한 흐름으로 간다는 건 이 미중 갈등에 따라서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이제 정세도 요동치면 같이 요동치고 잠잠해지면 같이 잠잠해진다 그런 뜻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를 저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론할 수 있는 것들이 대만, 또 남중국해, 북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분절돼서 벌어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맞물려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갈등이 다른 갈등으로 이제 전이 되는 이런 측면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수직적으로 글로벌 갈등이 지역 갈등으로 또 국가 갈등으로 또 국가 갈등이 역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분절적 갈등이 아니라 포괄적 갈등 현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중 갈등 정말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박사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한테도 그렇고요. 왜 인도 태평양 지역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 지역으로 부상하느냐. 꼭 미중만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누가 글로벌 넘버 원이 되느냐, 누가 최강대국이 되느냐를 넘어가지고 누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쓸 거냐, 미국의 기존 질서가 계속 갈 거냐,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쓸 거냐의 대결이 되는데 그 대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그 초강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군사 기지들을 바다를 통해서 이어야 했는데 네. 지금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남중국해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나오면서 그 미국의 해양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있는 선들을 균열을 내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막고 균열을 내려는 시도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봉쇄해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미래의 경제 질서를 누가 주도할 거냐를 놓고 이 새로 부상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어느 편에서 끌어안을 거냐 그리고 그 끌어안아가지고 지역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이런 새로 부상하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걸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시켜야 되겠죠. 예. 네, 이런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설명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태 지역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전략 체계가 그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원 박사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미국의 인태 전략을 이야기할 때 조금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인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이름이 쓰인 건 한 1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쓰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국도 참여해라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때는 중국을 타겟으로 되게 단순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망까지 전방위적으로 이거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질서를 쓸 거냐, 중국이 질서를 쓸 거냐를 놓고 미국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지역 국가들을 묶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강화하겠다, 중국을 저지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갈수록 블록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과연 당신들은 미국 편으로 갈 거냐, 중국 편으로 갈 거냐, 택일의 순간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앞서 이재현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부터 이제 인도의 서해안까지 상당히 넓은 공간을 전략 공간으로 상정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까 이제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현상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거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점을 미국이 명시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군사적으로는 서태평양에 대한 접근성, 다시 말해서 서태평양은 사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고 또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공급망 재조정을 얘기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어떤 취약성이 상당히 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라고 하는 것이 주변 지역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기간에 어떤 공급망 조정이라고 하든지 미군의 어떤 재배치라기보다는 정말 미국이 이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 질서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BRI라고 하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쿼드라고 하든지 오커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코올리션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거를 위한 이제 정지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태평양을 중국을 견제하고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와 정면 충돌하는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뭐 학술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이 얘기하고 1대1로랑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인태 전략이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전략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기원이 중국의 1대1로는 물론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발전 구상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태 전략은 미 국방성에서 처음에 인태 전략이 나왔듯이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인태 전략은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미국의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고 1대1로도 중국을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또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약간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매칭되는 개념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구상 모두가 상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세력을 이제 극대화하는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충돌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중 갈등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표명되는 가치와 체제 그리고 이념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신냉전 시대 진입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뚜렷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가치 동맹하고 블록화 양상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분석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사실은 경제 영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게 디커플링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도 사실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다, 뭐 신냉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가치 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동맹을 만들거나 이제 코올리션을 만들거나 할 때 가치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예. 영내 국가들의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어떤 반도체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 동맹 같지만 사실은 그런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디지털 권위주의라고 하든지 주변국들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동맹국들의 선택지는 상당히 좁아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 사실은 블록화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또 영내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이 역시 시사점이 큽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부상한 공급망 안보와 디지털 경제 등 포괄적 경제 협력 체제로 틀을 잡아가겠다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흔히 우리가 IPEF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핵심이죠. 예, IPEF를 이해하려면 조금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할 겁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던 그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TPP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한참 뒤에 따라 나온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중 경쟁 속에서 누가 이 지역의 경제 질서를 쓸 것이냐를 놓고 이미 오바마 행정부의 피벗 정책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피벗 정책을 주도했던 커트 캠벌이라는 사람, 지금은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실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으로 있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21세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19세기 중국식의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에서 탈퇴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다시 재개시킨 게 바로 이 IPEF라는 거고요. 네. 핵심적으로는 무역하고 공급망, 그다음에 클린 이코노미, 페어 이코노미라는 네 가지 그 항목을 가지고 지역의 14개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협상을 선언을 했고요. 2023년 말 미국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이 요새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해서 영내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 그리고 회복력을 추구해 가겠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는 이 회색지대는 끝났다. 뭐 아니면 도 확실하게 결정을 해라라고
이 동맹국들한테 약간 좀 푸시하는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은데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사실은 그 가치 외교라는 부분이 여기 다시 또 결부돼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규칙 기반 질서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힘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좀 더 예측력 있는 방향으로 국가들의 자유가 좀 더 확산되는 방향으로 질서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질서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상당히 운세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레토릭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이 과연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질서 속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제 같이 가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선제되어야만이 사실은 이 질서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얼마만큼의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이 법안에 동맹국인 우리가 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IRA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나온 법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급하게 처리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미국의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아메리카 퍼스트에서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던 부분인 거고 네. 그건 그만큼 미국의 지금 내수 경기라고 하든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살리는 것이 사실은 미국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구나. 이런 도메스틱 폴리틱스가 지금 대외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은 게 이제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입니다. 이것이 사실 미국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상황이 놓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이제 하원에서 이제 다수당을 잡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공화당은 좀 더 공세적인 사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대응한 부분이 있긴 한데 좀 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중국이 거의 이제 세계의 공장이고 미국이 이제 세계의 시장이다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좋았는데 그동안 상호 의존해서 이제는 이제 경제적으로 상호 결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물론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일정 단계가 되면은 산업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미국은 세계의 시장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중은 이제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아름다운 분업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경제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디커플링과 결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중 갈등과 국제 안보 정세 변화 들여다봤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가속화된 미중 경쟁으로 인해 세계 안보 정세와 관련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지역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미중 전략 경쟁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끼리 블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격렬하게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 정세를 들여다봅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두 정상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담에서는 무역 갈등, 대만 문제, 북핵 문제와 같은 양국 간의 굵직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는데요. 특히 기나긴 무역 분쟁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불변이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한 당사자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서로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를 통한 미중 관계 완화에 대한 의지가 보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두 정상은 식량 안보와 기후 문제 등에서 초국가적 협력과 열린 소통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초국가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갈등과 경쟁의 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과 중국.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중 간 전략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미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2022 국가안보 전략서에 따르면 중국을 현존 국제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동시에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능력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려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맞닥뜨린 최우선적 도전은 중국과의 경쟁임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동맹 및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맹 우호국과의 네트워크를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를 초청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나토 대한민국 대표부를 개설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로써 우리와 나토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에도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전 세계 안보 상황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우리도 변화하는 국제 안보 정세의 흐름에 대응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굳건히 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네, 지난해 11월에 미중 정상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이제 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 양국 간에 좀 긴장이 완화되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제도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회담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2023년 중국의 대외 정책 과연 교류 협력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중국이 지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대상국들에 대해서 조금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갈등 이슈가 없는 국가들과는 협력을 강조할 것 같고 갈등 이슈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게 나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는 EU 같은 국가들을 놓고 보자면 미중 경쟁 속에서도 EU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작년 초에 이제 공을 들였던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들, 또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의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과는 협력 위주의 이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전략 문서들을 이제 공개를 통해서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일본과도 협력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보면 약간의 회의감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상 국가들과의 차이에 따라서 중국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중국의 국익과 부합하는 그 대상국에 따라서는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 대상으로는 갈등은 좀 더 첨예해질 것이다. 뭐 온도 차이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우리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영 박사님, 미국은 어떨까요?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감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2023년 이 동아시아 인태 지역에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갈등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갈등이라는 거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때는 미국과 중국이 적절한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어느 선에서는 뭐 아름다운 분업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대는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은 끝날 수 없는 경쟁이 있는 것 같고 2023년만 놓고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내부 사정이 밖으로 좀 더 이제 힘을 펼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는 게 미국은 23년을 지나고 24년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23년이 유일하게 선거 확정을 안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해가 되고 또 24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뭔가 밖에서 업적을 쌓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 지역에서 좀 더 활동을 늘릴 수가 있고 더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을 보면은 중국도 이제 시진핑 3연임이 확정이 됐고 국내적으로 좀 기반이 공고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좀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그 통제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통제가 약화된다면은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활동을 2023년에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될수록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년에 미중이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불협화음을 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예, 지난 이제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만큼은 기존의 입장을 또 고수했습니다. 2023년 양안 관계 악화로 인해서 분쟁 발생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개입 여부 등 동아시아 안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 부분은 정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네. 사실 대만 문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하와이에서부터 이제 항공모함이 오고 뭐 이제 이런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갖는 입장은 사실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는 하지만 현상 유지 패권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다라고 미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진핑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당대회라고 하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말 일방적인 무력에 의한 어떤 현상 변경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관여의 과정에서 분명히 영내 동맹국들에게도 어떠한 요청이 있을 것이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이라고 하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일미군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대만 상황의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새해에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양보할 수 없다,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앞서 정구영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근데 대만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흔히 인화점, 플래시 포인트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이제 대만, 남중국, 대북한,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대만은 약간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력사항의 레드라인을 이미 제시를 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분명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충돌성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또 한 가지는 남중국해나 한반도와는 다르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중 군사적 충돌의 성패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한다거나 그럼 중국의 승리로 되는 것이고 미국이 그걸 방어해낸다 그러면 미국의 승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양국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양안관계, 특히 대만 문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것이고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반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뭐 관여를 넘어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네. 문제가 또 있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양안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반도에서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단독이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이 대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동맹을 이야기하면은 동맹 네트워크, 동맹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많은 동맹 국가들을 지역에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딱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미국의 강점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미국의 고민이라는 것이 있죠. 냉전 때 같으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오히려 동맹들을 먹여 살리고 끌고 가고 안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미국이 그 정도까지의 힘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동맹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동맹 국가들을 미국은 끌고 가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미국의 이제 동맹 네트워크의 상황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동맹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동맹 국가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고 일본, 그다음에 호주,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맹 국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을 또 마냥 버릴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똑같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견제 차원에서 그렇고요.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정구영 교수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애초에 한미일 협력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성격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해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제 미사일 도발을 했고 또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는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일 협력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아세안 정당회의에서 이제 한미일이 만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태 지역에 대한 협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핵을 넘어서서 다시 말해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영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씩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조짐들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 이강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경계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한미일이라는 협력은 북한을 겨냥한 것을 넘어섰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해서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자신을 포위하거나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다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것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닝 대변인이 그 푸놈펜 성명에 대해서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데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미일 3개국이 이제 국제사회와의 이제 제재와 별개로 대북 제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대화를 좀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인 셈인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 계속돼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든지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규칙 기반 질서 차원에서 불법적인 행동이다라고 규정된 부분의 행동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서 제재가 부과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엔 차원이 있고 각국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제재가 있는데 유엔 차원의 제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 반대 때문에 매번 무산되거나 혹은 이행이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미라고 하는 새로운 협력, 새롭지는 않지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협력체에서의 이제 제재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독자 제재나 혹은 이제 한미일 차원에서 혹은 이제 상당히 이제 동료 국가들 차원에서의 제재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과 일본 관계를 보면 최근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또 껄끄러운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을 하고 군비 경쟁에 나섰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심리적으로는 이제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인데요. 중국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껄끄러워할 것 같고요.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일 중국 대사관이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 대변인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자들은 미국의 입장이 이 남중국 해나 아니면은 양안 문제에 의해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좀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넓게 봐가지고 냉전 때부터 이거는 너무 명확한데요.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냉전 때 소련이 있었고 그 밑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 있고 한국이 있고 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확산을 막는 이제 보루였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공산주의의 힘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작은 1차 방어선이 한반도, 2차 방어선이 일본. 그래야 그런 구도에서 보면은 일본의 군사력이 있고 일본이 강해야만 미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군사적으로 커져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선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돼야 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거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지역까지의 거리를 고민을 해보면은 지역에서 1차적으로 중국을 막아주는 국가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핵심은 일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소다자 협의체, 지역 안보 협의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일본 같은 지역 국가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겠죠. 이런 그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주변 인접국인 일본이 대대적인 이런 군사력 증강의 모습에 정말 우리 부담되는 거 사실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즉 동북아 차원에서 필요는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군비 증강, 이제 군비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군사력 균형 차원에서는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략 자산을 늘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군비를 좀 더 증강시키는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국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국내 여론의 일부에서는 군국주의에 대한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반격 능력 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재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북아 전체의 어떤 군사력 균형을 본다면 중국에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일본의 역할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런 군사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의 견제용은 좋은데 한반도의 어떤 안보의 어떤 직격탄이라든가 위협이 된다면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필요한 또 시대가 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첨예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도 그렇고 사이버 영역 등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박사님.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이 모든 경쟁을 다 뒤엎을 수 있을 만큼 게임 체인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어떠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미중 전략 경쟁에서 양쪽에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도메인들이 확장되고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가 그렇고 또 우주가 그렇고요. 근데 이 사이버와 우주를 놓치게 되면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는 양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우리와 미국의 이 동맹 관계가 이 군사 동맹을 넘어서 이제 뭐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분야를 좀 잘 좀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중간선거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 대표분들이라고 하든지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또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실질적으로 IRA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간선거 이후에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될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IRA뿐만이 아니라 사실 IPF에 대해서도 미국 공화당은 사실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왜냐하면 네. IPF는 사실은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조약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든지 특히 공화당이 얘기하는 정말 중산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회기 동안 어떠한 부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이제 핵심 기술 부분, 뭐 배터리, 반도체, 뭐 6G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급망을 이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급망에 참여를 하지만 그걸 이끄는 국가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기술 혁신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끌 것이냐라고 하는 지혜도 사실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공급망 질서 재편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책 마련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이 박사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이게 협력 관계 모색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좀 더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첨단 부분에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빠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네.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제조업을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해서 발전이 돼 왔고 그거에 쪽에 이제 맞춤형으로 되어 온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거죠. 미중이 네. 싸우는 싸우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뭐 외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변화라는 거는 제 생각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중국도 있지만은 한국이라는 중견국을 넘어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언제까지나 두 강대국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 한국만의 경제적인 안보적인 네트워크를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네.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들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아시아 국가들과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되게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한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동남아 지역을 향한 우리의 또 새로운 모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2023년 역내외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안보 위협의 또 어떤 상황 타개를 좀 잘해 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세 분의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정 교수님. 네, 올해 2023년은 사실은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갈등과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화와 안정을 모두가 원하지만 사실은 미중 경쟁은 좀 더 심화될 것이고 영내 국가들의 이제 정말 이합 집산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사실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역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네. 지난해처럼 많은 도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있어서 이제 한국이 앞서 이재용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중 경쟁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2023년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당부를 드리자면 너무 거창할 것 같고요. 미중 경쟁이라는 게 뭐 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들 잘 아시는 격언일 거예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군사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서 스스로의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다변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국 경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대국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국방 차원에서 어떻게 다변화할 거냐. 지역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과 군사 외교 또 그 나라들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 대외 정책, 군사 정책, 국방 정책이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망망 대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또 대만 문제 등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새해 우리 군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줘야 되겠고, 또 군사 외교 다변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더욱더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복잡하게 전개되는 미래 안보 상황에 대응하며 2023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